중국은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하은주, 열국시대, 그리고 진한, 수당, 요금, 그때 송도 있었죠. 원, 명, 청 같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족이 세운 국가라고는 주, 진, 한, 송, 명뿐이었고 제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명이 유일하죠. 한은 전설에나 나오는 부족국가 수준이었는데 아마도 조작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았다고 해서 상이라고도 합니다. 상이라는 한자가 성문처럼 생겼죠. 이들은 성 안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우리의 일족이 세운 나라인데 상을 멸망시킨 주나라는 상의 마지막 왕인 주가 달기와 더불어서 주지육림을 만드는 그런 방탕하고 가혹한 정치로 멸망했다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가인데 국가가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멸망했다. 저는 이것이 최초의 동북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전통 복장을 탕주왕, 즉 당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청대에 완성된 복식인데 명칭은 당나라 옷이라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좋은 것에 탕을 갖다 붙입니다. 당, 즉 당나라 것은 뭐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본이 좋은 것에는 습관적으로 백제를 뜻하는 구다라를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당나라 군대라면서 비하하는데 말이죠. 황하 상류의 위치에서 별 볼 일 없던 국가가 처음으로 제국다워진 것은 당이었는데 그 당은 선비족이 만든 나라였죠. 그리고 그 당을 제국으로 만든 것도 결국은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와 당을 건국한 사람은 신라와 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족이었습니다. 역사상 중국에서 가장 강대했던 청 역시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여진족이었다는 설이 있죠. 아무튼 우리와 일족으로 추정되는 청태조 노을하치의 성은 아이신죄로입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애신각라이죠. 신을 애하고 라를 각, 다시 말해서 기억해라. 즉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일부 식민사관을 가진 사학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황하 문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황하 문명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국시대에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중국은 그게 아니라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시작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식민사관에 오염된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도 부정하고 있으니 남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신백강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학자들이 우리 상고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중국인들은 창일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문자지 결국은 문화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창일은 동이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이족인 노나라의 공자는 늘 자신이 성인으로 꼽는 동이족 기자가 세웠다는 조선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기자조선이겠죠, 그게. 그런 중국, 그 황하 유역에 있는 그 나라들은 송대의 인문학에 대한 발전이 조금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중국 문명,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북방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한족들이 성취한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중국은 100년 조금 전인 1911년 손문이 신의 혁명을 일으키며 발명한 나라입니다. 나라라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을 발명한 것인데 일종의 반란군이었죠. 나라를 건국했다기보다는 청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신의 혁명도 손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것인데 손문은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청은 멸망했고 손문은 급거 귀국해서 우선 그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었으나 허울 뿐이었고 결국은 원세계가 대총통이 되고 조금 지나서 황제를 칭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대총통이란 자리에 앉았을 뿐 원세계는 황제가 아닌 북양군벌의 수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와중에 일본은 청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내세워서 만주 제국을 세웠고 괴뢰 국가죠. 중국을 차근차근 접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문이 발명한 중국은 나라다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그런 와중에 1921년 천두슈 리다자오 주도로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습니다. 원래 공산당은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권력 추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초기에는 여러 군벌과의 합작을 시도하다가 국공합작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당에 기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산당은 항일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인민해방군을 창설했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국민당과의 헤게모니 쟁탈에 더 열중했습니다. 이건 북한이나 여타 공산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된 뒤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당과의 살벌한 내전을 벌입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건국했습니다. 인민군이 중공을 건국했죠.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창설했고 그 인민해방군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군이 인민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고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인민이 아닌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인민해방군의 소유물이고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은 지금 당원이 9천만 명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7명의 상무위원이 당과 군 그리고 중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통일국가가 아니라 본토의 중공과 대만의 중화민국으로 나누어진 분단국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똑같죠. 즉 신의 혁명 때 손문이 발명한 중국은 아직도 온전한 통일국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현명했던 등소평은 더 지혜로운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몸을 낮추고 살라는 그런 가르침을 남겼으나 시진핑은 등소평처럼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으로 교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중공은 봉건주의 국가였습니다. 혁명 1세대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 그리고 공산 청년단 후진따오가 그 대표였죠. 그리고 상해방 강택민이 상해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태자당, 공청단, 그다음에 상해방 이렇게 세 갈래의 세력이 권력을 나누어서 각각 3대 3대 3, 3명씩 모두 9명의 상무위원을 내세워서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이 국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있어서 형식상으로 총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아 3권이 분립되어 있죠. 그에 반해 중국은 당초 9명의 상무위원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각자 9분의 1씩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갖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너는 거기서 해먹어, 나는 여기서 해먹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 나도 너 타치 안 할게. 뭐 이렇게 각자 그 가진 권력 분야에서 해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조직이 있긴 하나 애초에 주권이 인민에게 있지 않고 군과 당에 있으니 그게 국회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중앙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의 성, 청이라 그러죠. 시, 그리고 우리나라 구에 해당되는 취, 동에 해당되는 샤오취, 그 진, 글쎄 진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그 통반쯤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말단 행정 단위까지 3대 3대 3으로 나누어서 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장, 그러니까 청장, 시장, 그 위에는 당서기가 있어가지고 그 청장이나 시장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능별로 각자 알아서 해먹고 있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균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보시라이가 반란 혐의로 투옥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원래 중국에는 전현직 상무위원은 부패 혐의로 조사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 불문율을 깨고 저우융캉이 구속된 후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시진핑을 상대편을 몰아붙여 9명이던 상무위원을 7명으로 줄이면서 권력 균형이 깨지고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 문제가 생기더니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공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그런 뒤숭숭한 소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빈부격차가 심하긴 해도 어쨌든 경제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작긴 해도 집을 하나씩 나눠줬고 공산당 고위 당원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평등한 것처럼 보였으며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두 자릿수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중에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러다가 독재를 문제 삼는 세력도 있었으나 천안문에서 무자비하게 그냥 학살을 하는 바람에 누구도 폭동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됐죠. 농민들은 철저히 짓밟히며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한과할 힘도 없으니 체제가 지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섣부르게 패권 국가에 도전한 대가로 중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며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국가 부도가 날 듯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중공이 더는 유지 못하고 결국은 대여섯 조각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중공은 대만을 침공할 것처럼 그 협박을 하고 있으나 제9가 석자인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그러니까 손문이 발명했을 뿐 아직도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은 뭐 중국이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사드 배치로 중국이 난동을 부려서 철수한 기업도 많고 미중 갈등 심화로 착실하게 차이나 디커플링을 진행했으니 지금 당장 중국이 무너져도 결정적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간도 협약이 무효이며
간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대담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한심한 수준이죠. 내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무슨 간도의 그 영유권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중국이 조각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간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중국은 없습니다.